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값도 오르고 뭐 요새는 뭐 비트코인이 또 많이 오른다고 하고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항상 옛날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 보면은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이 값이 커지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자가 막 커져요. 그럼 커지죠. 또 하나는 분모가 작아지면 이것도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게 집중하지 마시고 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데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저는 이제 좀 그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할 것까지 있냐? 그냥 좋은 거 아니냐? 나는 좀 주식 투자하면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질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있던 그 이 영상 때문인데요. 그 영상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좀 약간 허름해 보이는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인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이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제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참 있다가 오늘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장면이 너무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딱 결혼해서 올해가 결혼 10주년입니다. TMI네요. 어, 근데 그때도 똑같이 이랬어요. 제가 전셋집을 알아보러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거 너무 비싸다. 어떡하지? 대출을 더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냥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운 게 아니잖아요. 왜 돈을 못 모아놨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 그러면 저는 이제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질병이 이게 나을 것 같은지, 즉 질병이 해소가 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거를 전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그림인데 파란색 선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빨간색 선이 ECB 그러니까 유럽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중앙은행이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미국의 국채 그리고 유럽의 각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국채를 이 사람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는 국채 종이 쪽지를 받고 뭘 줬을까요? 돈을 줬겠죠. 어디서 나서 돈을 줬을까요? 중앙은행이 어디 가서 돈 벌어서 돈을 줬나요? 아니죠. 그냥 찍어서 줬습니다. 그냥 여기다 써서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써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써서 주면은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기존에 없던 통화가 생깁니다. 기존에 없던 거였어요. 이거 원래 없었어. 근데 미국 정부에서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써가지고 종이 받고 줬어요. 그 돈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2008년쯤 해가지고 갑자기 폭 튀어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그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미국 정부에서 야,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진정이 됐다 해가지고 한 게 이제 2015년부터는 꾸준하게 옆으로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그게 이제 야 그래도 돈 더는 안 빌려도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 기가 막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아지는 규모를 보시면 1914년에 연준이 처음 생겨난 이후로 100년 동안 늘어난 통화량이 1조 달러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통화량이 4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고, 지금 뭐 금리 올린다고 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락했길래 그 난리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유가입니다. 이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작년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작년 4월 달에 미국에서 진짜로 마이너스 유가가 됐어요. 이 마이너스 유가가 웬 말이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가를 기름을 넣는 주유소에 갔더니 주유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름 넣으러 딱 갔더니 이효석 씨, 저 이거 기름 좀 가져가주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거 기름 좀 제발 좀 가져가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 아니, 기름 넣어주면은 제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 좀 가져가주면 내가 돈 줄게. 이게 마이너스 유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일어났을까요? 저장해 놓을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미국 중부 지방에서 저장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것 좀 가져가 주면은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져가줘라는 일이 아주 일시적이었지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유가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저장해 놓을 데가 없으면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마이너스인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돈을 줬는데 제가 돈을 주면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 내가 돈 주면 그러니까 이자 1년에 얼마씩 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장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네가 좀 맡아줘. 내가 돈도 줄게. 이게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럼 설마 돈이 넘쳐나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그래요. 정말로 어이가 없지 않아요?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돈이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 즉 다시 말하면 채권은 종이쪽지라고 했습니다. 그 채권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얼마나 되냐면요, 지금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18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감이 없으시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리는 게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GDP는 1.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대충 애플의 시가총액이 2.5조 달러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만큼 많은 돈들이 지금 저장해 놓을 데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이 풀렸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들이 지금 중앙은행에서 그냥 막 찍어가지고 그냥 막 됐는데 이게 지금 이것만 됐을까요? 이 돈을 가지고 또 돈을 확대하고 돌고 하면은 이게 승수 효과가 있어서 10배, 20배 커지거든요. 그런 돈들이 지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냐면요, 담아놓을 그릇이 없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거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데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yield라는 표현인데 좀 더 어려운 표현이라서 다시 이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동산을 생각을 해보시면 임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게 yield예요. 그 채권으로 따지면 금리고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근데 그게 점점 떨어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떨어지죠. 자, 제가 집이 한 채 있어요. 10억입니다. 그래서 일드가 10%예요. 그러면은 1년에 1억씩 받나?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억짜리가 20억이 됐어요. 근데 내가 받는 돈은 똑같이 1억이야. 그러면 일드가 어떻게 되나요? 5%로 떨어지는 거죠. 점점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점점 0에 수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0에 수렴해질 정도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담아놓을 데가 없다. 담아놓을 데가 없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게 부동산에는 지금 더 이상 담아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제 안 되겠다. 무형자산에다가 담아놓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가끔 지나가다 들으셨을 NFT,
요 얘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을 보시면요, 과거에 비해서 무형 자산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1975년도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었냐면 IBM, 엑슨모빌, 그리고 P&G, GE, 3M 이런 회사들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들고 있었던 자산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 참 보시면요. 회색이 지금 텐저블 어셋,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무형 자산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무형 자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로열티, 아니면은 R&D 했던 거, 저작권 이런 것들 다 무형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 자산이 지금 어떻게 커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2018년에 가장 컸던 회사들은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이 무형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가 안 돼요. 왜 거래가 안 될까요?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왜 평가가 안 될까요? 거래가 안 되니까. 맞물려 있는 건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 언제 거래될까 생각해 볼까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 뭐가 있을까요? R&D, 뭐 디자인드 바이 애플 뭐 이러잖아요. 그런 그 애플을 사고 싶어하는 애플바 그 충성도 이런 것들 무형 자산 그거 언제 거래될까요? 애플이 망하기 전까지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평가도 안 돼요. 니네 살고 있는 집 얼마야? 10억. 왜? 옆집이 10억에 팔렸으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NFT로 그걸 쪼개가지고 거래를 시켜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자산에다 그거를 담아놓겠다. 돈을 이 넘치는 무형자산에 담아놓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의 크기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이 잠재 성장률이란 개념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얼만큼 차 있냐 이게 실질 성장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장률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잖아.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 얼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라는 게 컵의 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부양을 하는 개념이 물을 붓는다, 돈을 붓는다, 통화량을 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물을 부어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부으면 넘쳐야 되잖아요.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인플레가 왔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뭐 신문에서 맨날 지금 인플레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왜 물이 안 넘쳤지? 그동안 한 번도 넘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왜 안 넘쳤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컵이 커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컵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을 부으면 넘쳐야 되는데 물을 부었는데 오히려 물을 부었기 때문에 컵이 커져요. 그럼 물이 계속 안 넘치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통화량을 풀었어요. 돈을 풀었어요. 돈을 푼 이유는 뭡니까? 이게 버냉키한테 물어보는 거죠. 버냉키 아저씨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질병이 걸렸대잖아요. 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풀었어요. 이런 거죠. 디플레이션은 그럼 또 뭐야? 이거는 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제가 집에 어디 가가지고 그 마우스를 하나 사려고 갔는데 가서 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마우스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거 10,000원인데 다음 주에 오시면 9,0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삽니까? 다음 주에 오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은 8,000원이 돼요. 안 사요. 그럼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디플레이션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꽁꽁 숨으면 어떻게 되나요? 디플레이션 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아예 박살이 나버리는 상황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돈을 푼 거야. 돈을 풀면 물건 가격도 올라가겠지. 물건 가격이 더 빠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겠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왜 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버냉키 아저씨는 내가 이거를 푸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가격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거야 라고 해서 돈을 풀었더니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금리가 낮아져요. 또 돈을 푸니까 돈이 별로 없으면은 나도 빌려줘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돈이 많으니까 금리가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회사가 안 망해요. 이게 또 재밌는 일입니다. 회사가 망하는 거는 언제 망하냐면
돈을 많이 빌려놨다가 금리가 올라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돈 갚으세요 그랬는데 돈 없어. 망해 그만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망하는 건데 그게 구조조정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 사장님들이 야 내가 장사를 이렇게 못했는데 그 정도 금리는 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안 망해요. 그렇게 안 망하는 회사들을 이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좀비 기업이 저는 좀비 기업이란 말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좀비는 어떤 특징이 있죠? 안 죽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멀쩡한 기업 사람을 물어가지고 같이 좀비로 만들죠. 이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이 정도 있어요. 근데 물건을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요. 왜? 안 팔리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만들죠. 그러면서 가격을 또 낮추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은 못 올라가게 만드는 현상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마우스를 제가 이제 쿠팡 가가지고 사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호석이라는 사람이 이걸 마우스를 100원,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 팔아. 그래가지고 이호석이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마우스가 제일 상단에 뜹니다. 이호석이 파는 마우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제가 파는 걸 보고 이거 원래 원가는 5,000원인데 10,000원에 팔고 있네. 아니, 내가 이거 9,900원에 팔아야지. 9,900원에 올립니다. 그러면요 저한테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 이호석 씨 잘 받았어요. 좋네요. 배송도 빠르고 이렇게 했던 그 댓글들이요 이 사람한테 옮겨가요. 같은 제품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더 싸게 만드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개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도 그럼 9,900원 안 하고 9,800원에 팔아야겠다. 자꾸 내려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5,000원까지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5,000원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 효과잖아요. 근데 이제 좀 문제도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명동에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찍은 사진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그 가게를 빼고는 모두 지금 비어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진짜 북적북적 해가지고 좀 비켜줄래요? 막 이러면서 가야 되는 그 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좀비 기업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어떻게 될까를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고민은 인플레이션이 오느냐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오면 물을 붓다가 물을 멈춰야 돼요. 그럼 자산 가격 상승도 주춤하게 됩니다. 아이고 인플레 왔네 안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고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도 움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갈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핸드폰을 얘기하겠습니다. 핸드폰의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핸드폰을 못 만들어. 가지고 공급이 줄어. 그럼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요. 두 번째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 세 번째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심리. 이거 나 빨리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사도 될 것 같아. 아예 안 사고 싶어.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공급에 대한 이슈는 공급망 이슈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나 이거 물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부품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부품이 안 와.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비유가 이제 짜장면집 문제 그 비유인데요.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밀가루 그리고 이제 양파 뭐 이런 것들이잖아. 양파 사와라 그랬는데 양파가 안 와.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배가 뭐 문제가 돼서 안 오고 뭐가 문제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가격이 언제 정상화되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희의 전망으로는 내년 1월이나 3월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풀리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남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물건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짜장면집 아저씨가 양파 왜 이렇게 비싸졌어? 밀가루는 왜 이렇게 또 비싸? 그러면서 야 짜장면 가격 안 되겠다. 5,000원 하던 거 6,000원으로 올리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뭐 6,000원 정도까지 먹겠는데 이게 7,000원까지 올라가. 그러면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짜파게티 끓여 먹어야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 나타날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심리인데 이 심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만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앙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나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인플레 오면 확 금리 올려버린다 이렇게 하면 움찔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 세 가지 일들 중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공급망이 해소돼가지고 그냥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물을 더 붓고 아닙니까? 두 번째는 그래가 수요가 둔화된다 그러면은 경제가 내년에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덜 좋은 거고. 세 번째 이게 확 그러면서 이제 진짜 금리를 올려버린다 내년에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이 가장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는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역사적인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그때는 이제 한 5년 동안 계속 3불이었거든요. 3불. 근데 유가가 갑자기 12불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배가 오른 거죠.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유가가 지금 한 80불 정도 되거든요. 4배가 오르면 360불이 된 거네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짜장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원 하던 것이 2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먹어. 그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먹어요. 왜? 내 임금도 올라가. 그러니까 나 2만 원 하던 5천 원 하던 짜장면이 2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나도 뭐 먹고 살만하던데 계속 먹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 현상이 생겼던 이유가 이제 1970년대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포드 뭐 자동차 공장 가가지고 조립해 주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생산도 더 많이 되고 번영의 시대였던 거죠.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대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짜장면 가격이 5,000원 하던 게 2만 원이 되면은 그래도 먹을래? 그럼 먹어. 나는 왜 사장님한테 내가 연봉 짜장면 가격 4배 올랐으니까 나도 연봉 4배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냥 집에 가 그럴 텐데 그때는 네가 안 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냐 올려줬다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단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갑자기 너 집에 가라고 해서 집에 가신 분이 2,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명이 미국에서 코로나 터졌다고 나 너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많이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한 60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일자리를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아직 600만 명은 안 돌아오셨어요. 못 돌아오셨거나 안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잘 안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회사의 생산량, 그러니까 회사가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미 코로나 이전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기 뭐 김대리 뭐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코로나 핑계대고 한번 잘라봤어요. 안 돌아왔잖아요.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뽑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김대리가 와가지고 사장님 저 짜장면 가격이 지금 2만 원이 됐습니다. 임금 좀 올려주세요. 그냥 집에 가시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에 있는 생산성인데요. 생산성은 이런 속도로 검정색 선으로 올라가는데 시간당 보상은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검정색 선이 사람들이 일을 얼만큼 일하는 시간을 다 더한 거고요. 빨간색 선이 지금 얼마나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나. 노동 생산성은 엄청 높아졌네요.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맥킨지라는 그 컨설팅 회사에서 올 초에 조사한 그 자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2030년까지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은 위쪽일수록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일자리가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사무 보조업, 생산 및 창고업, 농업, 서비스업, 판매업 이런 일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줄어들 것 같냐면 8에서 9%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보건, 돌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그리고 의료업, 관리직, 전문
가들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계신 분들이라면 일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야 되는 사람이 맥킨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 8개 국가에서 1억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1억 명이 옮겨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비유를 들 때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미국에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셨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나 이거 지금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럼 내가 코딩을 배워야 되나? 그래서 코딩을 배워가지고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통 어렵죠. 어려워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포기하실 겁니다. 그냥 안 할랜다 그냥.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나 그냥 일 안 할래 그냥.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아까 말한 대로 2만 원이 되면 안 먹어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사례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미국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샀지? 서비스를 사는데 돈을 얼마나 썼지? 이걸 다 모아놓은 그 소매 판매라는 지표는 계속 위로 올라가요. 근데 당신 저기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돈을 더 쓸 거야 안 쓸 거야 물어봐가지고 돈을 쓸 것 같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안 쓸 것 같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줄어드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소비 심리 지표라는 건데 그거는 이상하게 계속 빠져요. 이상하다. 소매 판매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소비 심리는 이렇게 떨어지지? 소비 심리는 뭘 반영하는 거냐면 물어봐가지고 100명 중에 70명이 더 쓴다고 하면은 늘어나는 건데 50명이 더 쓴다고 하면은 점점 돈을 더 쓰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점점 양극화되니까 돈을 더 못 쓰겠다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돈을 쓰는 총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왜? 이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그냥 럭셔리 그런 제품 막 사니까. 총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나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돈도 없고 그래서 그 선물 못 살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분이 11.2%인데 이 숫자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미국 경기 그렇게 좋은데 나는 못 살 것 같아. 왜요?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다라는 걸 보면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주가 올라가면서 야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 세계의 부를 왼쪽에 있는 그 바 차트가 전 세계의 부를 이렇게 쪼개본 거예요. 상위 45.8% 전 세계 부의 45.8%를 몇 명이 들고 있는지를 봤더니 상위 1.1%의 부자가 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위 55%가 들고 있는 자산 다 더해봤더니 1.3%.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도 또 이제 디플레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부터 올해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발버둥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2019년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유엔에서 정한 네 가지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숫자가 1.5도씨예요.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1.5도 이하로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숫자는 56기가톤인데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2030년까지 인류가 배출하게 된 이산화탄소의 규모를 25기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엔에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1.5도로 막으려면 우리가 줄여야 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는 25기가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줄여야 되는 거야? 매년 7.6%씩 줄여야 돼요. 이게 이제 네 가지 숫자입니다. 이 네 가지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019년에 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 7.6%씩 줄여야지 이게 되는데 하나도 안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15%씩 아마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 코로나 터졌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신기한 그 실험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무슨 실험이야? 우리가 만약에 아무도 여행을 안 가보고 그리고 공장 문도 닫아보고 경제활동도 많이 줄여보고 재택하고 회사 안 가고 이러면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그 실험이었다는 거죠. 그 실험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1%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15%씩 줄여야 되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5기가톤을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25기가톤을 줄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더 충격적인 얘기인데, 북극하고 남극에 있는 영구 동토층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북극하고 남극에는 영구적으로 녹지 않은 얼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길게는 80만 년 전부터 안 녹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같이 얼어 있어요. 시조새 뭐 이런 것도, 공룡 발자국 뭐 이런 거 다 같이 얼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얼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얼어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배출될, 같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이산화탄소의 규모가 1672기가톤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숫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5기가톤이 얼마나 줄이기 어려운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1672기가톤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녹으면 끝납니다. 이게 끝난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당기죠. 그러면 탁 놓으면 다시 제자리 돌아가죠. 그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려도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걸 많이 늘려서 더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되죠? 안 돌아오죠. 돌아오지 않죠. 자, 이쪽이 지구가 시원해지는 힘, 이쪽이 지구가 더워지는 힘이라고 보면 적당히 늘어났다가도 뭐 간빙기도 있고 뭐 빙하기도 있다던데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가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는 다시는 시원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녹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왜 기후 하고 난리가 났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옆에 서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리고 구멍이 얼마나 크게 뚫렸는지. 이 구멍이 갑자기 왜 뚫렸을까요? 그 밑에 있던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요. 이미 녹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9월 달에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 2,000명이 모여서 4,000페이지짜리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 편지 이름은 IPCC 6차 보고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6차 보고서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데요. 우리는 1.5도 도달은 막을 수가 없다. 이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산화탄소 열심히 줄여도 1.5도 도달은 못 막는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모였어요. 영국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산화탄소 어떻게 줄일래? 열심히 줄이긴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줄여? 2050년까지 줄여야 돼. 그래서 막 모였어요. 야, 어떻게든 2050년까지 다 줄이자. 라고 한 게, 이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면 1.5도 살짝 넘었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인데, 중국이랑 러시아에서는 아예 회의에 안 가버렸습니다. 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한테 니네는 다 이산화탄소 해놓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우디는 난 2050년까지 못하고 2060년까지 할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인도는 아니 2070년까지 할게.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인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제가 오늘 재테크 시간인데 기후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듣다가 좀 심각한지는 알겠는데, 기후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낸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후하고 금융시장, 재테크를 연결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마이애미 지역에 있는 콘도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무슨 삼풍 백화점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했는데,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마이애미 지역에 있는 해수면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건물이 무너진 것 같다, 지반이 약화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이제 어디에 또 나왔었냐면요, 베네치아 지역이 작년 12월 달에 아예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방벽을 세웁니다. 무려 8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방벽을, 그러니까 평소에는 배가 들어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방벽을 이렇게 쌓아요. 해수면이 올라갈 것 같으면. 왜냐면 이거 해수면 상승해가지고 이거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 문화유산인데 어떻게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근데 베네치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서도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방벽을 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수면 상승이 에이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쌓을까요? 안 쌓죠. 진짜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쌓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어떤 해수면에 가까운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아파트의 가격은 언제 빠질까요? 만약에 진짜 해수면 상승이 진짜로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그 아파트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때 빠질까요? 아니요. 그렇게 아니죠. 사람들이 이러다가 한두 채 더 무너져가지고 야 이러다 이거 이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빠집니다. 생각할 때. 그러니까 생각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훨씬 전에 할 거고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두 명씩 하게 돼가지고 그 생각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까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연준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에서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 빨리 막아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미국에는 서부와 동부 지역에 밀집돼 있어요. 모든 시설들이나 상업시설이나 도시가 다 밀집돼 있거든요. 다 해수면이잖아. 근데 이 해수면에 있는 그 건물들이 혹시라도 야 이거 이러다가 무너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생겨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나 거기다가 그 집 담보로 대출해줬는데 라고 하는 금융기관들이 발을 동동거리게 될 거고 야 이거 내 대출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되면서 돈 빼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 대출 금리는 이제 급등하게 되겠죠. 아무도 대출 안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거는 금융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거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두 채 무너지면 사람들이 하게 될 바로 그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간 가 있어요. 그 미래를 반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근데 이 많은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무형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고 무형 자산의 가치가 지금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무형 자산에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좌초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좌초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가 좌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자산의 가치는 이렇게 되다가 서서히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0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보죠. 회계상으로. 근데 좌초 자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석탄 발전소를 예를 들어볼까요? 석탄 발전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 갔다 와가지고 야 석탄 줄여야 된단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석탄 발전소 지금 내가 3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허가해줬지만 그거 지금 내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딱 끊는 순간 자산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또 그런 어떤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을까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 못 판다면서요.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면 그 공장들은 어떻게 할 거면 그건 전부 다 5년 안에 10년 안에 다 좌초되는 자산들입니다. 그 좌초되는 자산들을 들고 계시는 것보다는 무형 자산을 들고 계시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회사를 투자하시는 게 맞다. 왜 투자해야 되냐면요. 인류의 발버둥이 시작될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심각한 기후 위기는 눈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갑자기 산불이 안 꺼져요, 계속. 막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는 홍수가 왜 매년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부산이 섬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이 섬이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5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홍수가 매년 일어나면 그냥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냐면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회사 없냐? 그 회사에 내가 돈 어떻게든 줘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기후위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ESG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산화탄소를 기존에 있는 식물보다 10배 이상 흡수해가지고 뿌리에 묻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들의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그래 제발 좀 이런 거 좀 만들어줘라. 안 그러면 우리 죽겠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테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아니면 테슬라 같은 회사, 테슬라처럼 무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테슬라처럼 지구를 기후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 전기차 만들죠, 태양광 만들죠, 전기 에너지 관련해서 AI 만들죠, 무형 자산 들고 있죠. 이런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고요. 테슬라 같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이 여러분 재테크에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들은 안전자산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자산, 안전한 자산. 그러면 이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러면 안전자산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전자산의 반대말. 위험자산. 위험자산. 그래서 위험자산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학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변동성이 큰 자산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정의는 안전자산을 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데, 아니,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작은데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자산, 안전자산일까요? 근데 변동성이 큰데 계속 올라가는 자산, 위험자산일까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고 작다라는 것만 가지고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험자산은, 안전자산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찾는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게 안전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언제 있었죠?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 3월 달에 위험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찾았던 자산이 뭐냐면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안전자산인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도록 길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미 한 50년 동안 야, 위험하면 달러밖에 없어 라는 생각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뭐가 안전자산이 될까요? 테슬라 같은 회사가 저는 안전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회사라고 말씀드렸던 그 테슬라 같은 회사는 무형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테크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안전자산을 많이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왜 해야 될까요? 재테크를 왜 해야 될까요? 돈 벌려고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위험으로부터 막는 거냐면은 내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자산보다 오래 살면 위험합니다. 엄청난 위험이에요. 내가 가진 자산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자산을 은퇴하면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걸 생활비로 하면서 쓰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은퇴하면 팔아가지고 쓰다가 보니까 자산이 죽었어. 근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 그게 너무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돈 벌려고가 아니에요. 내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투자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오래 해가지고 잠깐 해서 뭐 한번 잠깐 샀다가 말고 뭐 샀다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투자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나보다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공부하시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투자다.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상의 변화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 같은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사기꾼이 많아요.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실하냐? 너 진짜 확실해? 뭐 저는 컨빅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제가 보장은 못 해드립니다. 왜요? 모르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 이제 갑자기 막 버블이 터져가지고 다 막 길거리 나왔고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보장한다. 개런티 해드립니다.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그런 얘기를 걸러 들으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누가 사라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산다. 이거는요. 그냥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사지 말라는 얘기야? 제가 말했다고 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했다고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만들어서 사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비트코인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비트코인에다가 저장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일부는 이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50% 정도 빠지더라도 내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 그 정도는 그냥 비트코인에 저장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비트코인은 아무도 자산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이건 뭐야 쓰레기인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신 분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산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놓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터키에서 있었던 일이 최근에 되게 재밌었어요. 터키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막 환율이 막 하루에 막 12%씩 오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떨어지면 갑자기 뭐 1,200원 하던 게 뭐 2,000원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겠죠.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때 찾는 자산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터키에서 의외로 비트코인이 터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나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나 똑같은 가격에 거래돼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에서는 이번에 위기가 터지고 나서 터키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되는 터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올라갔어요. 한참 더 많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터키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일부 저장해 놓자. 그 절대 비트코인 지금 사가지고 50% 올랐다고 막 팔고 이런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 놓자. 아니 뭐 자녀분들을 위해서 자녀분 이름으로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장해 놓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내 자산을 나보다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본업이 문제가 되면 그래서 회사에서 뭐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계속 여기 넣어줘야 내 자산도 커질 텐데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자산이 커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내 본업을 해치지 않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이제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예요. 공부를 하셔야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할 수 있고요. 그게 지속 가능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경제, 투자 이거 언제부터 가르쳐 줘야 되냐 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설명은 그러면 그 작가님들이 지금 들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그 자산은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 왜 어떤 결과물이에요? 무엇의 결과물이에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투자 의사 결정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집이든 뭐 자동차든 뭐든 이런 뭐 전부 다 있잖아요. 예금이든 뭐든 주식이든 이런 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의사 결정의 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뭘 사고 팔고 살까 하다가 안 사고 팔까 하다가 안 팔고 등등 모든 것들. 그러면 그 의사결정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그 의사결정 중에 단 하나라도 좋은 의사결정이었다면 그쵸? 그러니까 단 하나라도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걸 똑같이 자녀분들한테 적용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자녀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 1%라도, 단 하나라도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경제 공부하고 투자 공부한다고 돈 벌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이 하나라도 혹은 1%라도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퇴해야지 그게 아니고 계속 사셔야 되잖아요. 계속 사셔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더 오래 살아서 더 고민인데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시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고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전문가의 조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해볼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혼자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그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머신러닝이라는 얘기예요. 머신러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죠. AI는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딥러닝이라는 건데 고양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고양이인지 알아? 개인 것 같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쭈뼛쭈뼛 하다가 고양인데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 대 때리는 거죠. 이 멍청아. 이게 고양이지 개냐? 그러면 한 대 때려요. 그러면은 AI가 그래 다시 생각해볼게. 그래서 고양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이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AI가 학습하는 방법은. 근데 왜 갑자기 투자 얘기에다 AI 머신러닝이 아니고 퍼슨러닝이라고 생각해 보면 투자에서의 배움이 있고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한 대씩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학습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뭘 사라고 그래도 샀는데 이효석을 핑계대게 되면 학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해야 아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이러면서 학습이 되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지 누구 말 듣고 해가지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올해 쓴 나는 당신이 나는 당신이 그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이고요. 이건 이제 제 책이니까 다른 책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사경인 대표님이 쓰신 친절한 투자 과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제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뭘 사야 돼요? 종목은 뭐 해야 돼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종목을 당장 사셔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말씀하신 책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돈 많잖아요. 워렌 버핏이 미리 유언장을 써놨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돈은 와이프가 가져갈 텐데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한 거죠. 무슨 종목 사지 말고 이 종목 전부 다 90%는 인덱스에 투자하고 S&P 500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해. 개별 주식 절대 사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경인 대표님도 자기 아내한테 이제 투자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내가 지금 회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한 다음에 이거를 재무제표를 이거를 내가 지금 설명하신 분이거든요. 회계사세요. 좋은 투자자시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와이프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써내려간 투자 과외가 이거인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요.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세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종목 알려주는 데 가서 그냥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거기 가서 알려주는 거 사가지고 돈 벌 확률 낮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인덱스에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에 그냥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작가님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재테크에 그리고 이제 삶의 방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저는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런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변화를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산이 여러분보다 반드시 오래 살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